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속에서 1% 가까운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요. 코스닥은 880선을 회복하면서 출발을 했었는데 오름폭을 다소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병했다라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들썩이고요. 또 다음 달부터는 일본 여행길이 열리게 된다고 하죠. 항공 등 관련주들이 들썩이는 금요일장입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서울경제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27일 금요일 오늘장 내일장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윤다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오늘 어떤 헤드라인 가지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일정 나이가 지나면 월급을 깎는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듣겠습니다. 네, 대법원이 퇴직자 A씨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A씨는 임금 피크제로 임금은 깎였지만 업무는 더 늘어나며 덜 받은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낸 건데요. 대법원은 A씨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의 이유로 임금을 차별해선 안 된다라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대법원이 정당한 임금 피크제의 기준을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로 인해 산업 현장에서는 이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각 회사의 임금 피크제 위법 여부를 확인하려는 근로자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특히 대기업에서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6월 말 기준 사업체 노동력 조사 부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규모가 300인 이상인 사업체 경우는 총 3,265곳에 절반 이상의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일선 기업에선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임금 피크제 내용 수정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재판부는 모든 임금 피크제가 위법하다라고 본 건가요? 아닙니다. 모든 임금 피크제가 무효라고 본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임금 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판결이라면서 현재 다른 기업에서 시행 중인 임금 피크제 등의 효력 인정 여부는 도입 목적의 정당성과 업무량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선 임금 피크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커질 것을 대비해 정부 등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대법원 판단 기준에 맞춰 올바른 임금 피크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령화 추세 속에서 고용 안정을 위해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취지로 도입된 임금 피크제에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거래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간 독점하고 있었던 한국거래소가 경쟁할 곳이 생긴다라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듣겠습니다. 네, 먼저 대체거래소 ATS 설명을 드리면요. ATS는 정규 증권거래소의 주식 매매 기능을 대체하는 다양한 형태의 거래소를 뜻합니다. ATS는 정규 거래소와 달리 상장 심사 등의 기능은 없고 주식 매매 체결만 담당하게 됩니다. ATS는 국내에서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ATS 설립 근거가 만들어졌지만 2019년까지 거래량 규제와 그에 따른 수익성 우려에 따른 반발로 설립 논의가 지지부진했습니다. 2019년 다시 추진 동력이 생겨 ATS 설립위가 만들어졌는데요. 이번 설립으로 1956년부터 67년간 이어져온 거래소의 독점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경쟁 체제가 형성될 전망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분 구조 확정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ATS 설립위에 참여 중인 증권사 7곳 이외에도 다수의 중소형 증권사가 일제히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참여 증권사는 총 30곳 이상으로 사실상 여의도에 있는 모든 증권사가 ATS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겁니다.
이는 한국거래소의 주주 구성과 동등한 위치에서 출발하는 셈인데요. 중소형 증권사가 다 참여 의사를 밝히며 지분구조 확정 논의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형 증권사가 평균 8%, 나머지 부분은 중소형 증권사가 평균 3%가량 가져갑니다. 이를 발판으로 ATS 설비는 3분기 내 금융당국에 예비 인가를 신청할 방침입니다. 업계는 ATS 설립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입니다. 외식 물가가 비싸지면서 직장인들 역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요새는 1만 원 가지고도 점심 식사 해결이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외식 물가가 무섭게 치솟으면서 점심 한 끼 가격이 10,000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창 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냉면 1인분 가격은 1,192원이었습니다. 지난해 4월과 비교해 9.5% 오른 건데요. 짜장면 1인분 가격도 6,146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4% 급등했고 김밥, 비빔밥은 각각 8%가량 상승했습니다. 김밥 등 한 끼를 비교적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식당들이 연달아 밥값을 올리자 직장인들은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다 몇 달 사이 커피값까지 오르자 직장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직장인들 사이에선 점심과 물가 상승을 합친 런치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지갑 열기가 좀 무섭다라는 말이 나오던데 이런 상황이 얼마나 더 지속이 되겠습니까? 네, 외식 물가 인상은 식자재 가격 급등과 인건비 상승,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외식 수요 증가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건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6.6% 올랐습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 IMF 위기 시절인 1998년 4월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오르면서 실질 소득은 하락하게 됐습니다. 외식 물가는 농축수산물 등과 달리 한번 오르면 쉽게 내리지 않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물가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다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시각이 2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양지수가 오르기는 하는데 미국 증시가 1% 이상 크게 오른 데 비하면 좀 아쉬운 상황이죠. 자세한 시장 흐름 짚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오늘 시장은 FOMC에 대한 안도감과 또 전일 미국에서 소매 업체들의 호실적 발표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일 나스닥 지수가 2%가 넘는 반등이 나온 것이 오늘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이 시간 고점 대비해서는 소폭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0.91% 오른 2,636포인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전일 다소 분진했던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도 보험업종 또 화학업종들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마찬가지로 오늘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만 탄력이 많이 둔화가 된 모습이긴 한데요. 현재 0.33%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도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일본 여행이 재개가 됐다는 소식과 함께 여행 관련주 그리고 항공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들이 2거래일 연속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도 하루 만에 매수 전환을 해주었는데요. 기관은 현재 4,709억 원, 외국인은 965억 원 매수 우위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의 매수가 3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447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개인도 1,000억 원이 넘는 매수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가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게 돼서 비상에 걸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환경부 장관은 이에 발생 농장의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 강원 지역 울타리를 신속하게 점검하고 또 야생 멧돼지로 인한 전염을 막기 위해서 폐사체 수색에 나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가파르게 올랐던 돼지고기 값이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대한 기대감에 오르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또 동물의약품을 개발하는 기업들까지 오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사료는 현재 10%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한일사료도 24%대 급등 흐름, 체시스도 현재 24%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건설주 사이에서 하락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었던 게 건설주였는데요. 올 상반기 성적이 다소 아쉽게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원자재난과 더불어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가 지연이 되고 또 광주 건물 붕괴 사고 등 건설주에 대한 투심이 많이 약화가 된 모습입니다. 다만 분양 시장이 회복세를 보일 것이고 또 무엇보다 새 정부의 250만 가구 주택 공급의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하반기부터는 건설주들이 좋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IS동선은 현재 1.34%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HDC 현대산업개발도 1%가 넘는 하락세, 신원종합개발도 현재 3% 가까운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주 사이에서 전반적으로 반등 흐름이 보이고 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이버와 카카오도 오르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위성 서비스 전문 업체인 세트레가이와의 협업 소식이 있었고요. 카카오는 근거리 배송 시장 공략에 나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신송홀딩스가 강세 보이죠. 인도가 밀과 설탕에 이어서 쌀도 수출 금지에 나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수혜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TPC는 한국 수력 원자력이 3D 프린팅 기술로 부품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에 오르고 있고요. 녹식자 MS도 급등 보이고 있습니다. WTO가 원숭이 두창이 세계 20개국 이상으로 확산이 됐다라면서 경계 강화를 촉구했다는 소식에 영향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SK하이닉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글로벌 낸드플래시 시장 점유율이 하락했다는 소식에 4% 가까운 낙폭이 나타났었죠. 중국 스마트폰 수요 부진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하루 만에 상승 전환에 나선 모습입니다. 현재 이 시간 3% 가까운 상승 보이고 있고요. 10만 6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제주항공입니다. 6월부터 일본 여행이 다시 가능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제주항공이 국제선 노선 정상화에 실적 회복세가 확인이 되면서 오늘 주가에 반영이 됐다는 풀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2023년 회복 탄력성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7.65% 오른 24,4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플레이위드 있습니다. 상한가 진입을 했죠. 전날 대만과 홍콩에서 출시된 모바일 게임 실M이 대만 앱스토어에서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오늘 급등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고요. 17,5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앞서서 수급 상황 보고 왔는데요. 눈에 띄는 특징주들 있습니까? 네, 우선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 추세가 유입되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오늘 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만 하더라도 주가가 이제 급락세를 보이다가 오늘 하루 만에 급반등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서버 오더 컷이라든지 낸드 매출 감소 관련한 그런 또 노이즈가 계속해서 좀 나왔던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에서 그 데이터 센터 업체의 오더 축소 루머가 좀 나오면서 어제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락을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루 만에
외국인의 강력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였는데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이러한 좀 악재 요인이 어느 정도 좀 시장에 좀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저가 매수에 좀 나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이제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 순매수 종목 중에서 HMM이 최근에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글로벌 컨테이너 해운우님이 18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1분기 피크아웃에 대한 그러한 또 우려감으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났었는데요. 최근에 이러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되면서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2분기 이후에 컨테이너에서 시황이 좀 연착륙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금융지주가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또 은행들 가운데서도 가장 좀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2분기 은행들의 평균 님 상승과 함께 순이자 이익 증가에 대한 좀 전망이 있고, 아시다시피 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또 인상을 하면서 추가적인 그런 님 개선에 대한 좀 기대감이 부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수급 상황 살펴주셨습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포착한 수급 특징주는 어느 쪽일까요? 네, 오늘 하나금융지주를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이제 0.25bp 인상을 했고요.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빅스텝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어제 이제 기자회견에서 올해 그 예상 금리 이제 밴드가 2.25에서 2.5 정도를 예상하는 게 합리적이다. 라는 그런 또 발언을 하면서 당분간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 기조가 좀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점이 지금 향후 연간 님 상승과 함께 실적 호조세가 지속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은행업종 내에서 현재 그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비은행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익 안정성도 상대적으로 좀 가장 좀 우수한 측면에 속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대형 은행주 가운데서도 배당 매력이 좀 가장 좀 우수하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주주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 향후 이제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상기의 대표적인 수혜주는 바로 금융주인데요. 그중에서도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희 마켓 로드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 보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카카오페이증권 기업금융센터의 윤정식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드디어 그간 막혔던 일본의 하늘길이 다음 달 재개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관광 목적의 입국을 금지한 지 2년여 만의 일인데요. 먼저 자세한 내용부터 듣겠습니다. 네, 우선 일본이 2년 전, 요맘때쯤이죠. 6월 10일부터 약 2년 만에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허용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제한적인 부분은 분명히 좀 있습니다. 가이드가 동행하는 이 패키지 투어에 한해서 해외 관광객 입국을 재개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일일 입국자 수 제한이 있죠. 근데 10,000명에서 20,000명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상징적인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입국을 허용한다라는 거, 이제는 다시 허용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 검사도 생략을 하겠다는 것.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이제는 시간의 문제지 확실히 연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뿐만이 아니라 일본이 열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도 이제는 곧 열겠다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죠. 이 기대감 당연히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가 되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에서 해외 여행이 재개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해외 여행을 할 수가 없어서 피해를 봤었던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 기대를 받으면서 오늘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은 가이드와 함께하는 패키지 여행에 국한했지만 앞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입국을 계속해서 허용해 나갈 점이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이웃나라 일본의 여행 재개감에 오늘 여행 항공주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움직임 봐주시겠어요? 네, 우선 대표적으로 여행주, 항공주 가장 먼저 좀 들 수가 있겠는데 여행주 대표적으로 크게 세 회사 정도 되죠. 모드투어, 하나투어, 노랑풍선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한 4에서 5%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항공주들은 조금 더 강한 모습입니다. 진에어라든지 제주항공, 티웨이 항공 등이 있는데 적게는 4%, 많게는 7% 이상까지 상승하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카지노 파라다이스라든지 아니면 대형 항공사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도 한 2에서 한 5% 정도 강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오늘 대부분 좀 4% 이상이고요. 이런 강한 모습 오늘 시장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상승폭이 조금 줄긴 했지만 시장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여전히 좀 높은 상승폭을 유지한다는 것은 향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오늘 시장에서는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간 거리두기 해제에도 불구하고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일본을 찾은 한국인 역시 80% 가까운 감소세를 보인 상황인데요. 일본 관광 목적 입국 재개가 관련주들에는 어떤 훈풍으로 다가올지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여쭤볼게요. 네, 우선 해외여행에 대한 이 매출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투심에 굉장히 좀 긍정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실적에 기여를 한다는 것은 2분기는 좀 쉽진 않아 보이고요. 한 3분기 정도부터, 늦으면 4분기 정도부터 될 텐데요. 하지만 투심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LCC 같은 경우는 일본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물론 동남아 같은 것도 있지만 일본 비중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일본이 아예 막혔었다가 일본의 하늘길이 막혔었다가 이제 재개가 된다는 점, 이런 부분들 굉장히 기대 가질만 하고요. LCC 여행뿐만이 아니라 호텔과 카지노 같은 경우도 매출액의 상당 부분 이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호텔 카지노 같은 경우는 외국으로 출국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다시 입국하는 부분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가장 먼저는 호텔과 LCC고요. 조금 더 길게 본다, 조금 더 넓게 본다라면은 호텔과 카지노까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적은 3분기, 4분기에나 가야 반영이 되겠지만 일단은 기대감에 주가가 오른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업종별, 종목별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항공업계 1분기 실적은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형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증가한 반면에 LCC 업체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상황인데요. 다만 LCC의 적자 양상이 다소 나아질 거다라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최근 심화하고 있는 유가의 변동성이 또 항공업계 실적에는 어떻게 나타날지 업종별로 좀 자세히 봐주십시오. 우선 항공도 대형 항공사와 LCC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대형 항공사는 이 절대적인 무기가 있었습니다. 이 물류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항공사에서 사람을 실어 나르는, 그러니까 여객이 거의 0이 된 상황에서 물류를 실어 나르면서, 물류는 또 대란이 있었죠. 컨테이너 대란뿐만이 아니라 이런 대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수혜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고스란히 받으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요. LCC는 이 무기가 없었습니다. 물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객에만 절대적으로 기대고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큰 폭의 이 감소세로 다가왔는데요. 그만큼 LCC의 경우에는 해외여행, 여객에 대한 회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요. 해외 노선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보면 유류 할증료 상당 부분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LCC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LCC의 해외 노선이 회복이 된다. 유류 할증료 상당히 많은 부분 반영이 되면서 유가의 이 상승보다는 해외 여행에 대한 재개 시기,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재개가 빨리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실적 회복 시기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LCC 같은 경우는 빠르면 22년도 4분기, 늦으면 23년도 1분기 정도가 흑자 전환이 좀 유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LCC와 비슷하게 여행주라든지 카지노에 대한 실적 반등에 대한 속도도 비슷한 속도로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항공, 카지노, 여행사 쪽은 일본 수혜가 크다, 일본의 기여도가 크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맞는 얘기인지, 그리고 주가 상승이 어느 쪽이 가장 강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부장님의 의견 듣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 여행 같은 경우, LCC 같은 경우는 일본 비중이 50%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업종별로 좀 본다라면 카지노 같은 경우는 외국인 카지노를 받는, 그러니까 나가는 게 아니라 받는 부분에 있어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VIP 35% 정도가 일본으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다른 여행사보다도 일본 송출객 비중이 25% 정도로 타사 대비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넓게 봤을 때 이 해외 여행이 재개된다. 일본뿐만이 아니라 해외 여행이 재개된다라는 부분도 봤을 때에는 LCC가 조금 더 수혜의 폭이 클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중에서도 뭐 티웨이 항공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LCC는 좀 한계가 좀 많았습니다. 가까운 지역만 좀 날아갈 수 있다라는 이 비행기 크기가 우선 작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계성들이 좀 있는데요. 티웨이 같은 경우는 국제선 비중이 다른 LCC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국제선,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비행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여행이 재개됐을 때 실적 상승에 대한 속도는 티웨이 항공이 가장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22년도는 4분기 흑자 전환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고요. 22년도는 4분기에 흑자를 전환하지만 23년도에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탑픽 종목으로는 티웨이 항공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CC 쪽에서도 TA 항공이 가장 주가 상승세가 돋보일 거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차트를 놓고 보면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주가가 5월 들어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4% 반등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 가격대 매수 괜찮은지 목표가, 손절가까지 함께 말씀 부탁드리죠. 네, 사실은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좀 매력이 있습니다. 이 지금 가격 정도 한 2,500원 정도를 바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 굉장히 좀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우선 목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정고점 부근이죠. 3,400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 2,500원. 그리고 지금 사실은 상승 첫날입니다. 그리고 이평선도 이 21선까지 한참 많이 남아 있죠. 지금 가격도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좋은 가격이고 목표가 3,400원, 손절 가격 2,5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엔화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여행 재개로 양국의 사업 협력 확대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런 엔화 가치 하락이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건지 봐주십시오. 네, 이 엔화의 가치의 하락,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일본으로 수출이 아니라 일본에서 수입하는 기업들, 우리나라에서 부품 관련한 부품을 수입하는 이런 업체들은 충분히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환율에 의한 영향이 국내에 사실 굉장히 크진 않습니다. 분명히 수혜를 보는 부분들은 있지만요. 근데 일본에 대한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전처럼 일본에 대한 관광객 많고 이런 상황에서 일본 불매운동이라든지 이런 좋지 않은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일본에 있어서는 일본과의 분위기가 회복이 된다라면은 지금 오늘 많이 말씀드렸죠. 이 여행이라든지 저가 LCC라든지 카지노라든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수혜 받을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는 첨단 산업에 있어서에 대한 일본의 이 비중 자체는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보다는 여행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달에 일본 여행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앞으로 어떤 업종 종목이 수혜가 클 것인지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마켓 로드맵 카카오페이증권 기업 금융센터의 윤정식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 짚겠습니다. 이슈 칼럼 시간이고요. 오늘은 JD 아이파트너스의 최진욱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간밤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1% 이상 반등이었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크게 빠졌었는데 그래도 한 2.6% 정도 급등이 나타났었지요. FOMC 의사록 공개의 안도감이다라는 판단도 있던데 주목해서 보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우선 이제 미증시를 좀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미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에 이어서 상승으로 또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우선은 나스닥도 조금 좋은 모습으로 2%대를 유지를 해줬고 그리고 이제 다우 역시 2%대로 가까이 마감을 해준 상황입니다. 우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파월의 의사록이 공개 이후에 지금 덜 매파적이라는 그 분위기가 시장에 지금 다소 전달이 되면서 성장주들의 좀 랠리가 동참한 모습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우선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는 4%대 이상, 그리고 애플이 2%, 그리고 알파벳도 2% 가까이, 그리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지금 1% 가까이 지금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지금 장 마감 이후에 이 실적 발표를 한 뒤에 좀 급락을 했었던 이 엔비디아도 역시 지금 빠질 만큼 빠졌다는 그 공감대가 우선 형성이 되면서 강세를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좀 5%대 이상대였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좀 하락세를 딛고 지금 플러스 7%대 이상으로 좀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또한 지금 트위터 같은 경우도 6%대 이상으로 조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놓고 보면은 우선 지금 소매 업체들도 지금 메이시와 그리고 딜러 트리의 이 컨센 상해 실적 발표에 이어가지고 최근 이 불안한 움직임을 딛고 상승을 하면서 좀 마감을 해주는데 그 부분을 좀 놓고 보면은 좀 메이시 같은 경우가 거의 20% 가까이 지금 달러 트리가 21%, 그 노드스톰이 지금 5% 이상, 그리고 볼스가 5% 이상, TJ맥스 4%, 타겟이 3% 이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은 이 미증시 흐름이 나온 주된 원인 같은 경우는 우선 지금 5월에 연준의 의사록에서 이 빅스텝 얘기가 없으면서 지금 두 번의 50bp 인상이 조금 적절하다는 그 공감대가 우선 형성이 되면서 그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긍정적으로 조금 반응을 한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네, 연일 하락세를 보이던 미국 증시 반등으로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미국 증시가 반등 포인트에 직면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간 하락이 다소 과도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미국 증시가 어떤 전환점을 맞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현재 미증시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 반등 포인트에 조금 직면했다는 지금 분석이 나오는 이유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지금 5월에 이 파월 의사록에서 지금 중립 이후에는 유연성 확보라는 이 명확한 제시어가 우선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이 안도의 모습으로 인해서 지금 일부 반등 리포트가 조금 들어 나오고 있는 모습으로 판단이 듭니다. 우선 연준의 지금 긴축 의지를 우선적으로 좀 재확인을 할 수가 있던 상황이었고 지금 파월 당시 기자회견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매파적인 부분을 이번에 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조금 강하고 그리고 노동시장이 지금 타이트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매우 높은 수준에 위치해 있다는 이 연준 위원들의 이 공통된 인식 하에서 지금 5월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지금 50bp 빅스텝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지금 다수의 위원들 역시 지금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지금 앞으로 2번 정도의 지금 회의에서 50bp 인상이 조금 적절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또한 지금 물가 안정을 복원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필요한 이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한 약속과 그리고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우선 그 모습을 반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전환점을 맞았다고 보기는 다소 조금 어려운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기업별로 지금 하락폭이 굉장히 조금 차이가 다소 큰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리세션 같은 경우도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아직은 개별 플랫폼 리스크에 조금 더욱 크게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은 주시해야 된다고 판단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 리세션이 관해서는 그 누구도 정확한 예측을 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점에서 끝날 때까지는 우선적으로 끝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기간과 강도를 예측하기에 어렵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우선 선 반영이 가능한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개별 기업의 악재와는 우선 결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리세션 관련해서 지금 혼재된 시그널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일단 2분기까지는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한 기업들이 우선 좀 다수인 만큼 실적 발표 하나하나가 우선 질의 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단순히 가격이나 그리고 하락폭을 보고 종목을 접근을 할 경우에는 좀 스맥과 같이
바닥이 아니라 좀 지하실을 경험하는 그런 점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보수적인 접근이 조금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달 말과 다음 달 초에 미국과 중국에서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로 인해 글로벌 증시 바닥론의 향방이 결정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수치가 좀 어떻게 집계가 되고 있는지 또 증시에는 어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의견 들을게요. 현재로서는 글로벌 병목 현상이 완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고역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제조업, 이 경기 회복과 그리고 달러 약세 압력이 지금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조금 고려를 해보자면은 우선 신흥국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금 신흥 아시아 증시에는 조금 우호적인 투자 환경이 조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지금 매크로 환경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신흥 아시아의 긍정적인 모습으로 지금 변할 것으로 판단이 들고, 이례적으로 지금 부진했던 이 신흥 아시아의 GDP 역시 우선 성장률이 다시금 선진국보다는 좀 우위에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금 재고 축적 수요의 강한 국면에서는 지금 볼 때 한국 수출은 지금 매우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기업 이익에 대한 지금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는 좀 큰 상황에서 경기 우려라든지 그리고 물가 부담에 이 금리 상승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 이 전반적으로 코스피 실적 전망에 대한 하향 조정이 굉장히 좀 압력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재고 축적 수요 유입에 의한 이 제조업이나 그리고 경기 회복 국면에서 볼 때는 지금 한국 수출은 굉장히 견조하다고 볼 수가 있고, 또한 기업의 실적도 지금 대부분 호조로 보여줬습니다. 질문에서 지금 말한 대로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우리가 좀 우리 증시 역시 방향성이 잡힐 것으로는 판단이 듭니다. 현재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리고 경기 침체 그리고 공급난 그리고 연축 긴축 이러한 점들의 매크로밭 악재가 지금 장기간 시장 심리를 지배하는 어려운 환경에 직면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또한 주가나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단기간 과도한 조정을 받은 이 과정에서 현재는 상기 악재들이 대부분 소화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지금 같은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최종 장중 매수세 유입으로 지금 저점을 높이면서 반등하는 흐름이 지금 지난 4월이나 5월 그에 비해 가지고 지금 상대적으로 출현 빈도가 높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증시 조정이 우선적으로 상당 부분 이루어진 모습이라고 우리가 보여지는 소리이고, 저가 매수 전략이 현재로서는 좀 실효성이 우선은 개선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위험 관리가 요구되는 환경이고, 또 유의미한 이 지수 상단 돌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기는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매도 대응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내 증시가 지금 놓고 보면은 현재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지금 대기업들이 속속 본격적으로 1,000조 가까이 지금 대투자에 나선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증시는 조금 무의미한 흐름을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은 남아있다는 소리이고, 결국 앞으로의 선행 지표 그리고 경제 지표가 발표 이후에 방향성을 보는 전략이 좀 맞다고 판단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기준금리를 인상시켰습니다. 2달 연속 금리 인상은 참 이례적인 상황이었죠. 모건 스탠리 역시 이번 한은의 행보를 매파적이다라고 판단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우리나라 물가가 여전히 4%로 높은 상황이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한 2.5% 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키 맞추기 이상의 어떤 행보가 필요했다라는 의견이 높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상이 실물 경제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우선은 한은 역시 지금 성장 둔화보다는 지금 물가 상승에 집중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창용 총재가 주최하는 이 첫 금통위는 기준 금리를 지금 1.75%에서 25bp 인상을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만장일치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대체로 시장 예상에 우선은 부합한 결과라고 보여지고, 지금 인상으로 인해서 이 성장 둔화도 분명 우려되는 상황이나 지금 물가 상승 위험이 조금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은 자극하는 지금 파급 효과를 전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올해와 그리고 내년 이 성장을 전망치는 2.7% 그리고 2.4%로 각각 하향 조정을 한 반면에, 오히려 지금 물가 전망치 같은 경우는 4.5% 그리고 2.9%로 대폭 상향 조정을 한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성장 전망치가 여전히 잠재 성장률을 상회를 하고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당분간은 5%대로 상회할 것으로 예상은 되면서 지금 물가 상방 위험에 보다 조금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당분간 지금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두면서 지금 통화 정책을 운영 문구로 새로 삽입한 만큼 금리 인상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러한 액션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던 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다소 타격이 크지는 않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후에 지금 금통위의 행보가 우선은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연말까지 현재 남은 금통위가 총 4차례입니다. 지금 여기서 인상 룸 같은 경우는 50DP나 그리고 75DP인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하느니 지금 대내외 경기 둔화 추세와 그리고 이 인정을 하면서 3분기 전후에 지금 물가가 피크 추정을 고려할 때는 우선 비스텍 가능성은 우리 증시 같은 경우 좀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체중 금리에 대한 이 부담을 낮추면서 지금 국고 3년에 대한 이 매력도를 부각을 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과거 이 경제 전망이 유사하게 변화했던 2008년도에 이 눈치 싸움 장세가 3월과 4월 계속적으로 이어졌던 이력이 존재를 했었고, 지금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고려를 했을 때는 지금 6월 그리고 8월에는 좀 변동성 장세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 위험에 있어 가지고 지금 성장 둔화 이 위험으로 인해서 초점이 이동되는 8월부터는 국고금리 하단은 유의미하다고 그리고 낮아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2달 연속 한은의 금리 인상은 시장이 예측했던 결과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연말까지 금통위가 4차례 남은 상황에서 0.5%포인트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은 낮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5월의 마지막 금요일이고 오늘을 제하면 이제 거래일수로 2거래일 정도 5월이 남았는데요. 올해 상반기는 그 어느 때보다 상황이 어려웠었죠. 통상적인 산타랠리나 4월 효과 또 허니문 랠리 등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는데요. 6월 달에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을 좀 선점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을지 투자 전략 여쭤볼게요. 우선은 제가 작년 증시 연말만 좀 보게 되면은 산타 랠리를 좀 기대했던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들어가지고 증시가 지금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대내외적인 리스크에 있어가지고 조금 악재를 영향을 받은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5월까지도 굉장히 좀 힘든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은 지금 앞에 보이는 이익보다는 미래의 이익에 조금 중요시해야 되는 시기라고 판단이 듭니다. 1분기 실적 시즌에 우리가 좀 중간 점검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분기 성적표가 매우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다만 향후 이 이익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가 종목별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천차만별이었던 모습이 지금 잊혀지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절대치보다는 향후 이 이익이 지속 가능성이 더 중요해지면서 투자 난이도 역시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글로벌 시장은 지금 20년 그리고 21년 이 유동성 장세, 실적 장세를 지나가지고 22년 지금 역금융 장세를 지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기이고 기업들의 실적 피크아웃이 우려가 지금 팽팽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신중한 종목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지금 밸류에이션상 부담이 없고 충분히 저평가가 되어 있으면서 향후 실적이 개선이 될 수 있는 이런 기업 중심으로 우리가 포트를 중점으로 압축을 하는 게 현재로서는 좋아 보입니다. 1분기 접점권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반도체나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인터넷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들고, 오히려 2분기 내수, 이 소비주 그리고 위드 코로나 수혜주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을 나오게 되면은 현재로서는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하는 전략이 맞다고 판단이 듭니다.
현재 이익 모멘텀이 상위권에서 위치한 이 기술주들 같은 경우가 역성장 가능성이 우선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병목 현상이 다소 완화가 된다면은 자동차나 그리고 반도체 업종에 있어가지고 수혜도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 시기입니다. 과거 사례만 우리가 놓고 봐도 22년 지금 수출 모멘텀이 둔화가 되고는 있지만 과거 지금 고점 대비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경기나 그리고 물가 이 통화 정책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보니까 반도체나 그리고 자동차 업종의 이 실적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는 지금 22년 수요가 21년보다 우선 강해질 것으로는 예상은 되면서 지금 현대차 그룹이 글로벌 점유율 역시 10%대로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실적 레벨업을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 시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유럽에서는 강한 수요 모멘텀이 지금 유입이 전해지면서 이 전기차 판매 확대 가능성 또한 높아지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2차 전지나 그리고 반도체가 역시 유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현재 시기에는 테마의 순환매 역시 굉장히 빠른 추장이다 보니까 단기간 급등하는 종목군들에 있어가지고는 분명 눈이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는 합니다. 다만 현재 이익을 따라가기보다는 앞으로의 미래 이익에 우리가 조금 중점을 두면서 보다 현명한 투자 전략을 짜셔야 된다고 판단이 듭니다. 예,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고 있고 또 기업 실적 피크아웃 논란도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밸류의 부담이 적고 저평가돼 있는 실적 개선 기업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쪽을 꼽으신 거잖아요. 저희가 좀 구체적인 종목도 의견을 듣고 싶은데 업종 대표주를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우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후공정, 전공정 이런 기술주들이 좀 많은데 우선적으로 종목만 보게 되면은 SFA 반도체를 우선은 좀 중점을 두고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익 개선치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 좀 크게 상회를 했으면서 현재 신사업 투자 역시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SFA 반도체만 놓고 봐도 충분히 밸류상 타격을 좀 많이 받은 모습이고 현재는 주가의 바닥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잘 잡아준 모습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치를 우리가 좀 보게 된다면은 다음 2분기 실적치 같은 경우는 충분히 크게 이 개선치도 나올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네, 6월 증시 투자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여쭤봤고요. 오늘 이슈 칼럼은 JDI 파트너스의 최진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장 내일장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TV와 신문은 저희의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